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내부 인증 정보인 서명키를 10년간 방치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사실상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런 셈입니다. 서명키는 서버 접속에서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혹대로 서명키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면 쿠팡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셈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로그인 토큰 생성에 쓰이는 인증키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토큰이 로그인에 필요한 일회용 출입증이라면 서명키는 출입증에 찍어주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등이 발생했을 때 서명키를 갱신하거나 삭제하는 등 기초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긴 유효 기간을 그대로 둔 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번 사고는 직원 일탈이 아닌 인증 체계를 방치한 조직적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쿠팡 이용객의 우려가 큰데요.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입니다. 사실상 주문 정보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달은 매번 문을 열어줄 수 없어서 공동현관 비번을 적어놓는 소비자가 많은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아이 때문에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는 등 가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며 사실상 가족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 주소 외에 다양한 배송지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명의 정보라고 해도 배송지 목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가족 관계와 생활 패턴까지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된 만큼 추가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불안해하는 한 소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혹시나 이 주소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또 저한테 피해도 오고 타인한테도 피해 갈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쿠팡 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음식점에 전송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앱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로 상품 검색창 하단에 고객 14명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가 1시간 동안 노출됐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주문자와 수취인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3건의 쿠팡 개인정보 노출 유출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16억 원 수준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가 8만 명을 넘었고 소송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하고 유출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쿠팡이 협박 메일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고소인인 쿠팡 측을 조사했고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추적 중입니다. 쿠팡 자체 파악 결과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람은 이미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용의자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자 소행이 맞는지와 함께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은 점을 확인해 같은 인물의 소행인지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쿠팡 측이 밝힌 피해 계정은 모두 3,370만 개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로 입력된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주문 정보입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건인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신고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경찰도 2차 피해 여부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정부도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범인이 정상적인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국민에게 쿠팡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과방위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출석하도록 조율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도 모레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을 상대로 사태에 대해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일 구속할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그 이후 행동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 모두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12월 3일 밤 11시 22분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등과 분단위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를 지시하던 시점입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오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 55분 국회의원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밤 12시 1분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은 2분 뒤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당사 소집을 전파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혼란스럽다고 하자 밤 12시 5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당사 집결을 거듭 알렸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소집 장소를 또다시 변경한 겁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있을 거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본회의 시간을 알았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고 언급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의도를 특검이 얼마나 규명해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오는 14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을 구속할 때마다 수사에 탄력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구속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받았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짓이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두 차례 소환 조사 끝에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동력이 한풀 꺾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재판에 넘겼고 최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을 확보했지만 내란 후속 조치에 나선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다만 기존 혐의와 별도로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와 검찰 수사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추가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 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막바지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에 마지막 동력을 가늠할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검토와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면서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 의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내란 세력 방패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기현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이어서 지난주에 종료된 최혜병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이 이번 달에 모두 종료된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서 법원을 주무르려는 것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인천에서의 장외 집회에서 내일 진행될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 기각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선유소설입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검토를 두고는 260억여 원의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특검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일 뿐이라 깎아내렸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조 대표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전통 보수의 가치와 멀어진 것 같고 당 지도부가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처럼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고민 끝에 한 말이라 본다면서 양당이 서로 협치하고 소통해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두 대표의 토론 여부도 관심인데 장 대표는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정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조 대표는 검찰, 사법개혁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일입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에 이어 조금 전에 다시 만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부안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수정안 마련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 여지는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 간의 수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겸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성명 발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전쟁까지 일으키려던 걸 1년 전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런 생각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저항정신 등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 또한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4.19 혁명과 부마 항쟁 등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 등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오는 3일 특별성명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경찰이 당시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찰이었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채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막아세웠고 계엄군의 진입에도 협조했습니다. 아니 막는 게 말이 돼?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주요 인물 체포조 운영까지 3,7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경찰이 당시의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회석상에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큰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통제나 체포조 투입 등에 관여한 인사들은 처벌은 피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르며 대대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충북에서 실종된 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피의자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강력범죄 가능성을 너무 늦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퇴근길에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던 50대 여성. 경찰 수사 결과 실종 당일 전 연인인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 폐수 처리장에 은닉했습니다. 범행 이후 행각은 치밀했습니다. 직접 만든 위조 번호판을 달아 경찰 추적을 따돌렸고 피해자 차량은 숨겨오다 충주에 버렸습니다. 결국 좁혀오는 수사망에 김 씨가 체포되면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실종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 속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서야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최초 실종 신고 이후 2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력 용의자 특정 이후에도 2주가 더 지난 시점인 지난달 26일에 김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도 범죄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범죄 관련성이 없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섬에 자초돼 승객 수십 명이 다친 사건으로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송치됐는데요. 당시 방에 머물렀던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섬을 그대로 들이받아 좌초된 사고.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딴짓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야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리게 죄송스럽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자신의 방,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이나 암초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항로인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선원법에는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 등을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장은 사고 해역을 천여 차례 다니면서도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후에는 선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어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왜 이랬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나왔다고 진술을 해줘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계획입니다. 해경은 앞서 구속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고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지만 일부 당원 반발 속에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공약해 당선됐다며 1인 1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은 지난달 당원 의견 수렴의 투표율이 16.8%로 저조한데도 당이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12.3 비상기염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은 잘못이라거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였고 그 시작은 불법 기염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어야 했지만 정부 여당의 야당 탄압과 내란 음모로 기회가 봉쇄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대구 달서 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권영진 의원은
계엄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에 큰 고통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김민석 총리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출마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부탁해서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정무 부시장이 명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라는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기소에 대해 민주당 하명을 받은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외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이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년 2개월 동안 수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외교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씨 측이 특검의 추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여타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엔 특검 조사 때와는 진술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재판 절차상 진술 조서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다시 증인을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일정입니다. 김 씨 재판은 이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만이 남은 상황인데 특검이 추가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예정된 결심 일정은 미뤄지게 됩니다. 다만 특검이나 재판부가 이 씨 증언 없이도 재판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채택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는 이미 재판의 증거로 제출돼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으로 소개했고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는 이정필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를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았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대 특검 종료 이후 바통을 넘겨받게 될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후속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본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사 이후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사기 혐의가 있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도주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숙박업소 입구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골목으로 도주한 차량을 남성이 뒤쫓다 이내 포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에서 피의자 46살 남성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회장 한 남자네. 체포영장하고 데리고 가서 대회 타고 왔는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잠복 수사를 통해 숙소 6층에서 붙잡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짐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수사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체포 현장에는 수사관 3명이 있었는데도 피의자 1명이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막던 수사관 한 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차가 오니까 막았는데 밀어본 거야. 다쳐가지고 차는 도망갔고.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를 놓친 검찰은 10여 분 뒤 전국 각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바로 지차 타고 조치해버린 차량 보면서 차량을 추적하면 검찰과 경찰은 도주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매장의 CCTV 본체를 확보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숨진 직원을 상습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로부터 최근 CCTV 본체 기계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파산을 선고한 데 이어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았고 1년 가까이 인수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큐텐그룹 소속 인터파크 커머스는 팀원 위메프와 함께 운영됐지만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세 회사 모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고 특히 추위에 약한 고령층의 경우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추위로 발생하는 한랭 질환을 신경 쓸 때가 됐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겨울엔 모두 334명의 한랭 질환 환자가 보고돼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55%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몸이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몸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게 하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옷과 신발이 젖었다면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한랭 질환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에서 제시된 핵심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뒤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입니다. 일요일 미국을 찾은 박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여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도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인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를 해서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외에 관세 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돼 한국이 선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설명하면서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당부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출이 61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6,402억 달러로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당국은 수색 마무리까지 3주에서 4주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사 현장 부근에는 헌화 행렬이 이어져서 이번 참사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조용한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초고층 아파트. 피해자를 찾는 전담팀은 화재 참사 현장 7개 동 가운데 4개 동에 대한 수색을 끝냈습니다. 방에서도 그리고 계단과 발코니, 옥상에서도 확인된 시신은 화재 당시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실종자는 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사망자, 부상자와 중복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홍콩 당국은 수색 작업을 마치기까지 3, 4주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ose remainings are the difficult ones. So I have to be very prudent and I will not shorten our estimated time for the time being. It is still 3 to 4 weeks. 숨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헌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현장 부근에 쌓여가는 꽃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其實大家都好無助，呢個係唯一留翻喺度嘅人可以做嘅嘢。人禍啦，可以話，因為真係其實我哋知道呢個屋苑其實由維修嘅事件啦，去到其實知道過程裏面可能都已經有人係向相關嘅部門有。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은 온라인에 가짜 정보가 확산 중이라는 경고와 함께 남성 1명을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46명이 숨진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참사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판 여론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어제 오후 케네스 청캄홍 전 구의원과 여성자원봉사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를 증오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유의 쿠팡 정보 유출 사고로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또 개인 통관 번호까지 모두 새어나갔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부터 추가 피해를 방지할 대책까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명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또 일부 주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국내 성인 4명 중에 3명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정보가 다 탈취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 올해 4월달에 SKT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2,500만 건 정도가 탈취당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정보 유출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한 점은 우리가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라든지
뭐 개인 통관 번호까지 유출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쿠팡은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이 정보가 유출됐을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문에 필요한 이제 배송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다 갖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집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없으니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또 공수해 올 경우에는 그 해외 통관 부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입력을 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 해커가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까지 모두 다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악용했던 뭐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6월 24일인데 쿠팡 측에서 인지한 게 11월 18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쿠팡이 그 11월 18일에는 4,500개가 해킹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3,370만 개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보통 데이터를 이제 그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가져 나간다 그러면 그 양이라든가 어떤 트래픽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다 있어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이게 대량의 정보가 갖고 나갔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4,000건 정도 돼서 그런 부분을 신고했는데 종합적으로 특정 IP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점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4,000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여러 그 회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탈취한 것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3,370만 건이라는 이 수치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도 놀랍고 지금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인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을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결제 정보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거기다가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나갔고 그리고 또 자기가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가족이라든가 지인에게 생필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랑 아는 지인의 어떤 그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집주소까지 다 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제 정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개인의 어떤 생활 밀착형 정보가 모두 다 그 유출됐다고 볼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쿠팡이 공식적으로 밝힌 정보들 그것들이 유출됐을 때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뭐 결제 정보가 같이 나갔다 그러면 쿠팡 그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다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 그래도 그 회원의 어떤 그 이 성명 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것만 갖고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피싱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그 AI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딥보이스라든가 딥페이크 이런 그 AI 기술을 악용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 자기가 입력을 갖다 그 사람의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다른 그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 친구 추가하기 뭐 이런 부분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프로필 사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똑같이 뭐 딥페이크 기술을 위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뭐 이 음란 사이트랑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합성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뿌릴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범죄 단체로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팔리게 된다면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도 이제 적지 않은 곳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안다 그러면 언제든지 물려고 들어가서 집 앞에서 계속 허송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량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는 뭐 특정한 연령층이 있는 여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있는 사람을 노려가지고 직접적 스토킹 범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박성 그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원인 좀 짚어보죠. 이 쿠팡은 그 전에도 정보 유출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쭉 보니까 1년에 이제 투자하는 그 정보 보안에 대한 비용이 한 9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 뭐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과거에도 발생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 내부 직원의 어떤 이 관리 부실에 대한 이슈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정보 보안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 관리 부실 여기에 대한 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보안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번째 일어났는데 이게 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네네. 어떻게 4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뭐 그 직원의 이제 부주의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보면 노출이냐 유출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열람한다든가 다운한다든가 이게 그 비인가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도 그 이번에 이제 4번째인데 기존에 대부분이 다 직원들의 어떤 실수라든가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경우는 상당히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근무했던 그 직원이 그 해고의 앙심을 품고 해외에 가서 접근해가지고 대량의 정보를 거의 수시로 계속 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4천 건 정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37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누출된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작심하고 계속 정보를 탈취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은 중국인 국적의 퇴사자가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그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이제 그 인증키 모듈을 그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증키하고 사인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용 신분증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인증키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서명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액세스 토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생성했던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우회해가지고 접근해서 인증키를 계속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인증키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서 정보를 탈취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직원들도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출입증은 물론이고 아이디까지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왜 그걸 그대로 놔둔 건가요? 네, 그 인증키에 대한 이제 유효기는 뭐 5년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퇴사자에 대한 관리 자체가 상당히 그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먼저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퇴사를 하게 되면 뭐 그 사원증이라든가 출입증, 아이디 카드 이런 부분을 다 회수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어떤 회사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한 자체를 다 회수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접근할 때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한다 그러면 차단한다든가 그리고 만약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를 열람했다든가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얼럿을 띄워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이런 사태를 좀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최초로 보면 그 퇴사자에 대한 어떤 그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그리고 만약 그 접근을 했으면 어떤 부분을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갔으면 그런 정보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갖고 가지 못하게끔 막는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예, 보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걸 일개 직원의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가자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인 서버에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 실질적으로 휴가하다가 뭐 휴가 중이다 그래도 뭐 부하 직원이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이디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외국계 기업 같은 휴가라는 근태가 들어오면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그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던 메일까지 아예 계정을 날려버린다든가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어차피 사고는 이게 발생했지만 어떻게 수습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퇴사자라든가 그리고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만약 그게 접근이 됐다 그러면 왜 접근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서 차후에는 이 접근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400명대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쿠팡에 이 중요한 핵심 IT 전문 담당 직원을 언제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꼭 흔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고 중국에도 지부가 있고 국내에도 이제 그 지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직원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특정한 나라에 있는 어떤 그 IT 기술 인력을 이제 갖다 끌어다 쓴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그건 뭐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근 권한이 있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 의식도 좀 더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접근 권한을 한 번에 다 주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가 10개라 그러면 각각 쪼개서 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얘가 하루에 얼마나 접근하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데이터를 갖고 간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한 이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로가 그 크로스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은 쿠팡이 국내에서 최고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ISMS-P 이걸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인증은 뭐 아까 말씀하신 내부 통제라든지 관리 부실 면에는 별로 방점을 안 두고 있나 보죠? 일단은 이제 ISMS-P 뭐 ISMS-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보보안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약간 형식적인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일정한 욕구만 맞으면 대부분 다 인증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의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여기가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최근에 이제 SKT 사태, 뭐 그리고 KT 사태, 롯데카드 사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안 사고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좀 더 실사용으로 뭐 변경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쿠팡 이용객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다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자기 정보는 과거에는 이제 자기 정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는 이런 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정보를 맡겨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아마 올해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여러 뭐 금융기관들 그리고 통신사도 그렇고 심지어 이커머스 이쪽에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자기 정보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노출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더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이 대형 포털이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그 아이디는 어쩔 수 없지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좀 바꾸는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소액 결제라든가 인터넷 결제는 아예 안 쓰게끔 그 어플리케이션 차단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신용카드 결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결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도 차단하고 소액 결제도 차단하고 그리고 인터넷 결제도 좀 차단한다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쿠팡권을 빌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쿠팡 사칭한 문자가 많이 올 거예요. 스미싱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쿠팡에서 정보 유출이 됐는데 네 정보로 인해서 부정상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봐. 그리고 다른 개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쿠팡에서 이번 그 사태를 때문에 너한테 보상금을 주려고 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그 스미싱 문자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은 형사적인 제재 말고 이제 민사적으로 만약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 세 가지를 쿠팡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정직적인 위자료,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이 보상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보면 소송을 한 사람들이 10만 원씩 다 배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다른 게임사라든가 이럴 때 소송을 하면 10,000원에서 5만 원 정도뿐이 배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도의 소송을 이제 하지 않으면 그 정직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상당히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스로 프로축구 1부 리그에 잔류한 울산에서 신태용 전 감독의 폭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신 감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감독은 정승영 선수와 오랜만에 한 팀에서 만나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쳤다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표현이 과했을 뿐이라며 폭행이 있었다면 앞으로 감독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울산 정승현은 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신 감독이 뺨을 툭툭 때리고 귀에 호루라기를 부는 폭행을 가했다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신 감독의 얘기 들어보시죠. 진짜 몇 년 만에 같이 한 팀에 진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좀 표현하는 게 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인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성인이가 좀 그게 기분 나빴다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만약 막 폭행이 있었으면 저는 감독 안 한다니까요. 그럼 폭행이나 폭언을 했으면 저는 감독 안 합니다. 성인이가 만약 그렇다면 성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가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10년 만에 결국 2부 리그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강등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대구 공격을 이끈 시징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게 결국 한계였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최종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대구 선수들도 울고 팬들도 울었습니다. 김병수 감독도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만큼 10년 만의 강등 충격은 컸습니다. 대구는 2021 시즌 K리그1 3위, FA컵 준우승,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이란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중심엔 대구의 왕으로 불리는 세징야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매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콤비 에드거와 함께 대구의 공격을 전담했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세징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omos família e conseguimos juntos permanecer na K-League 1. 감사합니다. 최종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 홈구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만 36살 노장 세징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게 대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최종전을 앞두고 김병수 감독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하는 거야. 그 10분간 리듬을 타야 된다고. 근데 그 10분 안에 자기 리듬이 깨지면 종일 힘들다고. 하지만 6분 만에 두 골이나 내주고 무너지면서 축구는 절대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란 걸 대구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강등이 확정된 뒤 대구 구단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두잇으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앨범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2000년 이후 활동한 그룹 가운데 빌보드 200 최다 1위라는 자신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All we need is love, dreams.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모티브로 한 동양적인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신곡 신선노름. 스트레이키즈는 이 곡이 실린 새 앨범 두잇으로 빌보드 200에서 앨범 8장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발표한 앨범 모두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통산 1위 앨범 수가 더 많은 솔로 아티스트도 있지만 그룹만 놓고 보면 스트레이키즈가 2000년 이후 최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21세기 그룹 가운데 빌보드 200 최다 1위 기록을 다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마라맛, 매운맛 같은 초지일관, 굉장히 한국적인 짐승돌 같은 콘셉트를 이어감으로써 기존의 글로벌 K-팝 밴드들이 K-팝에 열광했던 부분들을 2018년 데뷔한 스트레이키즈는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스리라차가 이번 앨범 전곡 작업에 참여해 특유의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약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저희 곁에 스테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비영어권 앨범 30장 가운데 한국어 앨범은 20장. 대중음악 주류 시장에서 K-팝 가수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완성도와 개성으로 무장한 K-팝은 글로벌 음악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당분간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모레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9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지난달 19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점에 대해서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등포 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이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 이렇게 경찰에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서 유출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용의자의 국적과 함께 내부자 소행이 맞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앞서 내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3차례나 고객과 배달 파트너들의 정보가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앱 업데이트 중에 발생한 오류로 상품 검색창 밑에 고객 14명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가 1시간가량 노출됐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배달원 13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음식점에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 주문자와 수취인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처음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됐을 당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고객 4,500명 중 다수에게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고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러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으로 초반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4,500여 명 가운데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밝힌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치로 쿠팡은 당시 고객에게 발송된 메일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25일, 이번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계정은 총 3,370만 개 정도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객에게 온 메일과 25일 쿠팡 측에 온 메일의 발신 주소는 다르다고 밝혔는데 동일인이 보낸 건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쿠팡 측에 기술적 취약점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배송지 정보는 물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파장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진 만큼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의 배송지 정보입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의 현관까지 뚫린 상황. 이용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을 때 요즘 주변에 좀 문제가 되고 있던 아이들 납치나 유괴를 시도한다든지 본인 주소 외에도 택배를 보낸 적 있는 부모님 집이나 지인 집, 직장 등의 주소까지 저장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정보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평소 어떤 동선으로 생활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배송 목록에 여러 개의 주소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유출된 주소는 3천만 건이 아니라 많게는 몇 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배송 요청 메모에 아이가 자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등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도 그대로 드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4번째로 21년에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정보가, 2023년 12월에는 주문자와 수취인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합해도 16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현재 이제 법규 체제나 제재가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과징금 강화나 관리 의무를 훨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모든 고객,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이 주소와 현관 비번까지 털린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문가들은 같은 사고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보안 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는 명 씨와 상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공표와 비공표를 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부담했는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기부하는 게 사건의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사업가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명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해 오 시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같지 않은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오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특검과 오 시장 측의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민들을 속이고 명태균식 불법 여론조작으로 시장이 됐다면 애초 시장 자격 자체가 없는 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걸 두고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유력 지방선거 후보를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흠집내기 기소를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 표적 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경찰이 인계될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끝난 최상병 특검 사건부터 넘겨봤지만 곧 내란 또 김건희 특검의 남은 수사들도 경찰이 맡을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최상병 특검은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습니다. 특검이 경찰에 넘긴 사건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검이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부장은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이 맡습니다. 특수본부장은 독립성을 보장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우선 이미 조사를 종료한 최상병 특검 사건 수사팀부터 구성됩니다. 오는 14일과 28일에 각각 종료되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 사건들도 경찰 특수본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 맞춰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특검들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2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옆 창고로 주소지를 옮긴 뒤 주택에 당첨되는 등 위장 전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위장 전입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은 이후 경기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사는 C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장인 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이후 부인이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252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등에 전입 신고하는 것과 같은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던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엔 이용한 의료시설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부양가족의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위장 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증거를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발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해놓고 메시지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서울경찰청 피싱 사기 수사대가 수사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주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발표격인 공청회를 오는 4일부터 진행하는데요. 초반부터 졸속 조사를 우려했던 유가족들은 항철이 독립을 애타게 요구했고 공청회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중간조사 발표격인 공청회를 연기하라며 삭발식도 강행했습니다. 국토부 소속 항철이의 엉터리 셀프조사 즉각 중단하라! 이른바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는 초반부터 컸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등 사고 핵심 원인을 규명하려면 국토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주체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인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유가족들은 외쳤습니다. 항철이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심사가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 졸속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동안 항철이는 우리의 공개 정보 요구에 단 한 번도 성실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외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철이가 무안공항에서 하려 했던 엔진조사 브리핑도 유족들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항철이는 조종사가 손상이 덜한 엔진의 시동을 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먼저 전달했는데
유가족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종사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의 불신이 워낙 뿌리 깊은 상황이지만 조사위는 일단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임을 못 박았습니다. 조류 충돌 영향과 공항 분덕에 대한 연구 용역 분석 결과 항공기에 기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항철이는 공청회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술적 사항을 점검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졸속 조사를 우려하는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5톤 집게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 시흥시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멈춰있던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식 송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길다란 화물차 뒤로 하얀색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져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에서 5톤 집게차가 목재를 싣고 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집게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리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직후 30여 분간 인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도로공사 트럭 바퀴에 완전히 깔렸습니다. 본이 단 차량 엔진룸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부품들은 바닥 여기저기에 튀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의 승용차가 도색 작업을 위해 멈춰있던 공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 위로 철판 여러 개가 쏟아져 있습니다.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풍에 지붕 구조물이 뜯겨 날아온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단숨에 입법 절차에까지 돌입했습니다. 전국의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어둠이 거치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사법부를 지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법원이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번 달 종료되는 3대 특검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가능성도 연이틀 띄웠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영장 기각 남발 탓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경파가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사법개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파죽지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물론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까지 소위에 올리며 사법개혁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내란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 단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사법부와 함께 칼집해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속도전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정치 공작이라고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정권 뜻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잡겠다는 거 아니냐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위해 결정권을 쥔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구속이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장이 기각돼도 이를 명분으로 삼아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 역시 깔아둔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계엄 1년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홍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의원이 계엄 사과 개별 행동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정면 돌파를 시사하면서도 막판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이후 시민의 삶은 무너졌는데 정치권은 온갖 혐오만 재생산했다거나 반성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높은 TK나 PK 지역구 의원들도 사과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자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지도부 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사과를 주장하는 쪽은 당이 계엄을 몰랐던 건 맞지만 오판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반면 지지층 분열은 물론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를 이유로 고심을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겠다는 거란 발언으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야권에선 사과마저 부하에 떠넘기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계엄 1년은 현 지도부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사과로 대여투쟁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또 자칫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인식되진 않을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지도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1961년부터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수석부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는데도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싸고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운전학원 도로연수 제도가 바뀝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중순부터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도로연수 비용을 낮추고 직접 학원을 가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은 직접 학원을 가지 않고도 주거지와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강사에게 출장 형태의 도로연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도 개선으로 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돼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에 이르는 교육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이 됐는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30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자체협의회 대표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 폭설에서 이제 선제 대응하면서 큰 참사를 막았잖아요. 그걸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표창 수상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지난해 11월 28일 안양시 농수물 도매시장 청과동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폭설이 내렸었는데 그 폭설이 습설이었어요. 117년 만에 무려 40.7cm가 왔거든요. 아침 6시에 우리 구급 공무원이 순실을 하면서 용접된 일부 구간에서 지시하는 소리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보고를 했고 저도 아침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업
하지 말고 휴장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시청 가는 길목에 시청으로 가지 않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가보니까 일부 상인들과 다투고 있어요. 왜 아직 멀쩡한데 영업 휴장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영업 손실 보상할 테니까 휴장하세요. 휴장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이상의 시민의 생명을 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잘 협조해 주신 상인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싶습니다. 예,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예. 맞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 지자체장으로서 네. 그간의 30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민 생활이라든지 지역 발전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고 교훈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지방자치 30년은 우리 국가 운영 구조가 중앙 중심의 지역 중심으로 전환됐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직접 해결 원하는 그런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복지나 교통, 도시환경, 지역경제, 시민 일상생활 전반에서 변화 속도와 정책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각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이나 또 스마트 행정이라든지 지역산업 육성처럼 각 지역만의 발전 전략을 펼치며 정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제가 첫째는 재정과 권한에 충분하지만 지방자치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지역 간 인구의 재정 격차, 인구와 재정 격차 문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그리고 조정과 지원이 필수라는 사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가 높아질수록 정책의 지속성과 혁신이 높아진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한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30년은 더 강한 자치권과 더 균형적 지방재정 구조 그리고 더 폭넓은 시민 참여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그런 효과가 검증된 제도였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30년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보다 강한 권한과 재정 그리고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또 각종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더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마주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한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자율성의 부족의 문제, 그리고 중앙에 과도히 집중된 그런 권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이 필요한 정책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중앙의 기준과 승인 절차에 묶여서 속도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역의 특성은 모두 다르거든요. 근데 전국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묶는 제도 안에서는 창의적 정책과 실험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체 공간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분권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더 강해져야만이 시민의 삶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30년은 권한과 책임을 갖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미래 30년 지방자치는 어떨지 궁금한데 안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 30년 지방자치는 한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시민 중심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였습니까? 스마트화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에 우리를 같이 고려한다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한 기술 발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편의를 주고 또 안전과 환경, 복지와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는 옹고 개신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즉 기존 도시의 장점을 살리면서 스마트 기술을 결합해서 교통이라든지 안전,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 우리가 변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데이터화해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은 미래혁신 산업과 그리고 시민 참여가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이 비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찍이 안양시가 추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비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시민이 진짜 도시의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가 더욱더 중요해졌거든요. 이를 여민동락, 즉 시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한다는 정신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한 번 한 번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 기술,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문화, 인프라까지 모든 정책은 결국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시민 참여와 지혜가 더해진다면 안양은 더 스마트하고 더 살기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다음 30년의 안양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YTN 시청자분들과 안양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Y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0년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간 격차라든지 충분하지 않는 자치 재원, 그리고 시민 참여의 한계,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앞으로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더 투명한 행정,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더 시민 중심의 소통 방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서 분권적 자치의 길을 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30년, 지방자치 60년의 미래는 단순한 행정의 분권이 아닌 시민 중심의 자치 혁신으로 나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자체협의회 대표인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연시 온정을 모으는 기부운동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오늘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운영됩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모금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 나라에서 18개 나라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14개 국가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 출입국 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 국가를 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이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5도, 대전은 0도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도, 광주가 8도, 대구는 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서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무겁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운데요.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히터나 온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인데요.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환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고요. 외출 시에는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스크나 목도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